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인간 이도의 속살을 보려 합니다. 만원권 지폐 속의 성군 세종대왕의 인자한 모습은 잊으십시오. 교과서 속의 세종은 딱딱한 기록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는 육식에 탐닉하며 비만과 안질에 시달리던 나약한 환자였고 늙은 신하를 닥달하여 기어이 과로사 직전까지 몰아넣던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의 어처구니 없는 추문에 밤잠을 설치며 독주를 들이키던 외로운 아버지였지요. 이 찬란하고도 비극적인 600년 전의 드라마 그 대장정의 문을 엽니다. 때는 세종 4년 1422년 5월 수많은 정적의 피를 뿌리며 조선의 기틀을 닦았던 철혈군주 태종 이방원이 마침내 병석에 누웠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그의 눈동자는 오직 한 사람, 세자 시절부터 책만 파고들던 셋째 아들 이도를 향해 있었어요. 태종은 누구보다 자기 아들을 잘 알았습니다. 세자 이도는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저조차 들지 않는 지독한 육식주의자였고 한번 책을 잡으면 밥 먹는 것도 있는 일중 독자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장차 자신의 상을 치르며 예법에 따라 고기를 끊는다면 그 가냘픈 몸이 국사를 돌보기도 전에 무너질 것을 태종은 불보듯 뻔히 내다본 것이지요. 주상은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죽거든 예법을 따지느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내 상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고기를 먹게 하여 기력을 보존케 하라. 이것이 내 마지막 명이노라. 아, 이 얼마나 지독하고도 눈물겨운 부성애입니까?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상주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효였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아들이 입을 불효자라는 오명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유언으로 못을 박아두어야만 신하들이 세종에게 고기를 권할 명분이 생기리라는 계산이었지요.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5월 10일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진지를 드시지 못하니 내가 죽은 뒤 권도를 따라 고기를 먹게 하라. 태종이 숨을 거두자 세종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면서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법대로라면 거친 보리밥과 채소만 먹어야 하거늘 신하들은 태종의 유언을 근거로 매일같이 고기수라를 올렸습니다. 세종은 마지못해 고기를 씹으며 그 기름진 맛보다 더 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삼켰을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지독한 편식과 운동 부족은 성군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오늘날의 당뇨인 소갈증이 찾아와 하루에 물을 몇 동이나 들이켰고 눈에는 핏발이 서 안질이 끊이지 않았으니 내 눈이 침침하여 지팡이가 없이는 걷기도 힘들도다. 라며 탄식하던 그의 모습은 가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증상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당뇨의 3다 증상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다갈, 하루에 마시는 물이 어마어마했다는 기록. 다식, 고기 없이는 식사를 못하셨던 대식가의 면모. 다뇨, 수시로 화장실을 찾으셨던 기록. 무엇보다 세종대왕의 체형과 습관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육식 위주의 고열량 식단과 운동 부족,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당뇨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셨거든요. 특히 태종의 유언대로 상중에도 고기를 드셨던 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몸으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신하들을 불러 모아 지편전이라는 거대한 연구소를 가동했습니다. 여러분 저것 좀 보십시오. 경복궁의 불은 꺼질 줄을 모르니 신하들의 한숨 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세종 이도는 지독한 일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홀로 천하를 다스릴 순 없는 법이죠. 그의 곁에는 불세출의 명재상 황희와 강직한 무장 김종서가 있었으니 이들의 만남은 조선의 행운이자 신하들에게는 끝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먼저 정승 황희를 보십시오. 청백리의 대명사로 칭송받는 그이지만 세종 아래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노익장의 순환사였습니다. 황희가 나이 70을 넘어 뼈마디가 쑤시고 귀가 안 들려더는 국사를 돌볼 수 없나이다라며 사직서를 올리면 세종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승의 귀가 먹었으면 내가 크게 말하면 될 것 아니요? 정승의 다리가 아프면 가마를 타고 들어오시오. 내 결코 그대를 놓아줄 수 없소. 세종은 황희라는 노정승의 지혜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려던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황희가 80을 넘겨 다시 이제는 정말 죽을 날만 남았나이다. 라고 읍소하자 세종은 아예 퇴근도 못하게 권례의 거처를 마련해줍니다. 결국 황희는 나이 8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으니
이를 두고 세종표종신 고용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황희가 조정의 안살림을 맡았다면 변방에는 대호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꼿꼿하기가 대나무 같고 성격이 불같던 김종서. 그는 본래 문관이었으나 세종은 그의 강직함을 알아보고 북방의 육진 개척을 맡깁니다. 추운 변방에서 모진 바람을 맞으며 삭풍을 견디던 김종서에게 세종은 수시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경히 추위에 떨고 있을까봐 내 마음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소. 여기 고기와 술을 보내니 기운을 내구려. 세종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귀신이었어요. 무뚝뚝한 김종서는 임금이 보낸 편지와 고기 한 점에 목이 메어 신이 죽어 뼈가 가루가 될지언정 이 땅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맹세했지요. 사나운 호랑이 같던 김종서를 충직한 사냥개로 만든 것은 세종의 세심하고도 뜨거운 덕의 기술이었습니다. 황희의 노련한 조율, 김종서의 강인한 실천력, 그리고 세종의 천재적인 기획력. 이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었을 때 조선은 비로소 기틀을 잡았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을 몰아붙이면서도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줄 알았고, 신하들은 임금의 지독한 업무량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 진심에 감복해 제 몸을 불살랐습니다. 이런 임금에 이런 신하라니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완벽한 화음 뒤에는 늘 야근과 과로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훗날 황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종은 제팔 하나가 잘려나간 듯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능한 신하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지독한 이욕심을 묵묵히 받아내준 늙은 동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을까요? 세종의 백성사랑은 동서고금 어디에도 찾기 힘든 성군이었지요. 세종 8년, 임금은 믿기 힘든 교지를 내립니다. 관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예전에는 7일 후에 복무하게 하였으나 이는 아이를 버려두고 일을 하는 것이니 가련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출산 후 10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라. 이것은 대궐 기둥이 흔들릴 정도의 파격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노비는 짐승과 같은데 어찌 그리 과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며 읍소했지요. 하지만 세종은 빙그레 웃으며 그러나 서슬퍼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천하의 대사다. 노비 또한 하늘이 내린 백성이거늘 어찌 그 목숨을 가벼이 여기겠는가. 그런데 세종의 자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 뒤 그는 또 한 번 조정에 폭탄을 던집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아도 그 남편에게 휴가를 주지 않으니 산모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 병이 생기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하다. 이는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성군은 명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종의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 처자를 돌보게 하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이 정녕 15세기 조선 땅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까?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도 아빠 휴가를 쓰려면 눈치를 봐야 하거늘 세종은 무려 600년 전에 공동 육아의 가치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세종의 배려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손길보다 섬세한 군주의 사랑이었지요. 세종은 관노비들이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하다가 길가에서 아이를 낳는 비극을 전해 듣고는 출산 후 100일도 모자라 출산 전 한 달, 30일의 휴가를 추가로 하사합니다. 결국 세종시대의 관노비는 도합 130일의 출산 휴가를 누린 셈입니다.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산전 후 휴가 90일보다도 긴 그야말로 복지의 황금기였습니다. 세종은 왜 하필 가장 천한 노비에게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꿈꾸던 왕도 정치의 완성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의 웃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는 것은 백성의 하늘이다. 고기수라상을 즐기던 대식가 임금이었으나 정작 그가 가장 배불리 먹이고 싶었던 것은 고기 한 점 얻어먹지 못하는 이 땅의 가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쳐 쓰러진 노비의 손을 잡아주던 이도의 따스한 온기, 그 온기가 있었기에 훗날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닐는지요.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복지국가가 역사 속에 또 있었겠습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합니다. 내일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세종의 위대함은 그가 당뇨 합병증으로 온몸이 무너지고 있을 때 더욱 빛났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왜 한글에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도 그를 몰라 하소연하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세종의 집념을 봅니다. 최만희를 비롯한 사대부들이 오랑캐의 글자라며 도끼 눈을 뜨고 반대할 때 인자하던 세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너희가 설총에 이두는 옳다 하면서 어찌 백성을 편하게 할 이 글은 안 된다 하느냐? 이 분노는 사적인 욕망이 아닌 백성을 향한 뜨거운 짝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세종이 조선에서 가장 많은 아들을 낳은 왕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종 이도는 조선 역대 임금 중에서도 손꼽히는 다산의 제왕이었습니다. 정비소원왕후를 비롯하여 무려 6명의 부인 사이에서 18남 4녀, 도합 22이나 되는 자녀를 두었으니 그 가계도만 펼쳐놓아도 조선의 아침이 다 저물 판입니다. 세종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그를 지키던 현숙한 아내 소원왕후 심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8아들과 2딸을 낳았지요. 그녀의 삶은 눈물로 짠 비단과 같았습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외척의 바로가 두려워 소원왕후의 친정을 풍비박산냈고 그녀의 어머니는 관노비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아내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도 국사를 위해 침묵해야 했던 세종의 가슴은 또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그는 미안한 마음에 평생 소원왕후를 극진히 대우하며 그녀가 낳은 자식들을 유독 아꼈습니다. 경복궁 뒤 숲에서 재간을 다 파먹듯 울어대던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소원왕후의 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꽃이 어찌 장미뿐이겠어요. 들꽃의 향기도 그윽한 법이지요. 세종은 학문만큼이나 여인들에 대한 배려도 깊었습니다. 영빈 강씨, 신빈 김씨 등 여러 후궁 사이에서도 자식들이 줄줄이 태어났지요. 특히 신빈 김씨는 본래 소원왕후의 지밀 라인이었으나 세종의 총애를 받아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으며 왕실의 복덩이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서자들의 운명은 늘 서글픈 법. 적자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기세에 눌려 숨죽여 살아야 했던 서자 출신 왕자들의 고뇌 또한 세종에게는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전부 똑같은 왕자들이었지만 서자 출신 왕자들의 서름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세종의 자식들은 저마다 천재성을 타고났습니다. 장남 문종은 학문에 밝았고 수양은 무예에 능했으며 안평은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들이 훗날 형제간의 피비린내 나는 고륙상쟁 계유 정난의 불씨가 될 줄이야 세종인들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은 공평한 법이라 했던가요? 천하를 다스리는 세종도 제 자식 농사만큼은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특히 넷째 아들 이명대군 이구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이자 미스터리입니다. 인재 중에 인재였지만 그 넘치는 기운을 어쩌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세종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 이구. 그는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체격이 당당하고 성품이 호방하며 특히 기계 제작과 무예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런 아들을 몹시 아껴 신무기 개발의 핵심인 화포 제작을 그에게 맡길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 빛나는 재능 뒤에는 정사에서는 차마 다 기록하지 못한 치명적인 정열이 독초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죽이실지언정 그 사람은 보내지 마옵소서. 이명대군이 처음부터 여색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년 이구의 심장은 오직 한 여인, 첫째 부인, 의령 남씨를 향해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으니 세종은 며느리 남씨가 정신질환, 간질 혹은 실성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 이혼을 명합니다. 이명대군은 밤마다 대궐담장을 넘어서라도 그녀를 만나려 했으나 성군의 명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사랑을 잃고 영혼이 부서진 왕자에게 세상은 더 이상 지켜야 할 예법이 없는 무대였을까요? 이때부터 그의 기행은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됩니다. 왕실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걸 보세요, 여러분. 방황하는 이구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금기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셋째 형 안평대군의 여종을 건드리는가 하면 동생 금성대군의 여종 중비와는 대낮에도 남의 눈을 피해 밀회를 즐기다 발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른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둘째 형 수양대군의 아내 정의왕후의 방에 함부로 드나들었다는 소문입니다. 실록에는 안으로 들어갔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랑을 잃은 사내가 형수라는 커다란 모성에 기대어
잠시 미친 척 응석을 부린 비극적 해프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종은 결국 아들의 직첩을 거두고 대궐 밖으로 내쫓으며 통곡했습니다. 형님, 내 칼이 형님의 대업을 도울 것이옵니다. 세종사 후 이명대군은 또 다른 변신을 꾀합니다. 형제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속에서 그는 영리하게도 강한 형, 수양대군의 편에 섭니다. 계유정난 당시 그는 수양대군을 도와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고 그 공으로 세조치세 아래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세운 예법의 나라보다는 형이 세우려는 힘의 나라가 자신의 불같은 성정에 더 잘 맞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에 울고 욕망에 웃으며 칼날 위에 춤추던 사내 이구. 우리는 그를 단순한 남봉꾼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의 억압 속에서 뒤틀린 천재로 보아야 할까요? 그의 화려한 스캔들 너머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 못한 못난 지아비의 슬픈 그림자가 오늘도 경복궁 뒤뜰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세종의 화려한 업적 뒤에 가려진 인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기를 씹으며 육체의 고통을 잊으려 했던 사내, 노비들에게 출산 휴가 130일을 주며 기뻐했던 따뜻한 어버이, 그리고 사랑을 잃고 망가져가는 아들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던 늙은 아버지. 우리는 세종을 대왕이라 칭송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세종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다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실수와 아픔, 그리고 고집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600년 전의 그와 진정으로 조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은 세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군이라는 왕관 뒤에 숨겨진 인간 이도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대서사시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역사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더 깊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신화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종대왕이라 하면 10,000원짜리 지폐 속에 인자한 할아버지 혹은 지편전 학자들과 밤을 지새우며 한글을 창제하신 성군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리 단순하게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부신 햇살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깊고 짙게 들이우는 법.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 찬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차마 정사에서는 다루지 못한 채 구중궁궐 높은 담장을 넘어 흘러나온 가련한 여인들의 곡소리입니다. 인생은 한 조각 뜬구름이여 권력은 하룻밤 꿈이라지만 그 꿈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답니다. 자, 지금부터 600년 전 조선의 심장부, 경복궁의 깊은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유교의 도덕이 서슬퍼런 칼날처럼 살아있던 그 시절, 왕실의 후계를 잇기 위해 금지옥엽으로 들어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져간 며느리들의 기구한 운명 속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세자문종의 첫 아내 휘빈 김씨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종 9년의 어느 봄날입니다. 명문가 중에 명문가인 안동 김씨 집안에서 금지옥엽으로 자란 김씨 처녀가 세자빈의 비단 옷을 입었을 때 온 나라는 축복의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궁으로 들어오던 그녀의 가슴은 또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천하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겠지요. 허나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궐 안의 생활은 그녀가 상상하던 분홍빛 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인 세자문종이 누구입니까? 학문은 깊고 용모는 해와 같이 수려하나 그 마음은 오로지 성현의 말씀과 정사라는 거대한 바다에만 빠져 있었지요. 꽃같은 세자빈이 침소에서 향을 피우고 기다려도 문종은 옆방에서 글 읽는 소리만 낭랑하게 들려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보십시오. 밤마다 독수공방하며 타들어가는 김씨의 속을 촛불은 눈물을 흘리며 흔들리고 창밖에는 소쩍새가 재간을 다 파먹는 듯 울어대는데 정작 지척에 있는 남편의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 미모가 모자란가? 가문이 부족한가? 서러움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깊은 밤 시커먼 도끼로 변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의 싹이 돋아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여인이 기댈 곳은 결국 요망한 미신뿐이었던가요? 그녀의 곁을 지키던 간사한 궁녀들이 귀에 대고 사악한 속삭임을 건넵니다. 마마, 저기 저작거리 음침한 곳에 전해오는 비방이 있다 하옵니다. 사내의 마음을 단숨에 돌려놓는 기적의 술법이 있다 하옵니다.
이런 세상에나 이 여인이 택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얻기 위해 뱀의 혀를 잘라 말려 가루를 내고 있습니다. 그 징그러운 뱀의 혀가 사랑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으니 인간의 집착이란 참으로 무섭고도 허망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세자가 잠시 눈길을 주던 후궁의 신발을 훔쳐다가 은밀한 곳에서 불에 태웁니다. 그 재를 술에 타서 세자에게 먹이면 남편이 자신을 죽도록 사랑하게 된다는 그 요망한 말을 믿었던 것이지요. 여인의 질투는 5, 6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한다더니 그 서리가 결국 제 발등을 찍고 말았네요. 사랑은 진심으로 얻는 것이거늘 어찌 요사스러운 뱀의 혀로 세자의 정을 돌리려 했단 말이냐?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이 기괴한 행각이 세종대왕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백성을 다스린 세종에게 자신의 며느리가 요사스러운 주술로 아들을 홀리려 했다는 사실은 가슴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지편전 학자들과 토론하던 인자한 성군의 눈에 서슬퍼런 안광이 서립니다. 유교의 도리로 세운 이 나라에서 하물며 왕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세자빈이 무당의 술법을 부리다니 이는 왕실을 더럽히는 일이요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도 세자의 당혹감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휘빈 김씨는 간택 2년 만에 그 화려했던 비단옷을 벗고 서인으로 강등되어 눈물로 대궐을 나섭니다. 가마에서 내려져 거친 바닥을 걷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궐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군 세종이 겪은 첫 번째 며느리 잔혹사의 끝이자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며느리 휘빈 김씨를 주술 사건으로 내쫓은 세종대왕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아들 문종이 복도 없지. 어찌 그런 여인이 들어왔단 말인가. 세종은 탄식하며 두 번째 며느리만큼은 정말 제대로 뽑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문보다도 용모와 성품을 따졌지요. 그렇게 해서 대궐의 새 주인이 된 여인이 바로 순빈 봉씨입니다. 자, 보십시오. 봉씨가 세자빈의 관을 쓰고 나타났을 때 궁궐 사람들은 입을 모아 찬탄했습니다. 과연 경국지색이로다.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세자의 마음도 곧 열리겠지. 세종 역시 흐뭇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숙한 아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열려전이라는 책을 손수 선물하며 격려했더랬지요.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화근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순빈 봉씨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야생마와 같은 기질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시아버지가 준 열려전을 펼쳐보더니 채 몇 페이지도 넘기지 않고 뜰 아래로 휙 던져버립니다. 내가 이런 고리타분한 글자나 읽으려고 대궐에 들어온 줄 아느냐 라며 눈을 부릅뜹니다. 성격 참 대단하지요? 게다가 남편 문종은 여전히 책벌레였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나갔어도 문종의 발길은 여전히 서재에만 머물렀습니다. 자, 구중궁궐의 밤은 길고도 깊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속은 텅 빈 대나무처럼 공허했던 봉씨. 그녀가 찾은 유일한 위안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궁궐 구석구석에 독한 술을 숨겨두고 밤마다 홀로 잔을 기울이며 취기가 오르면 대궐 복도를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니 상궁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허나 술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외로움이라 했던가요? 봉씨의 시선은 이제 사내가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그녀의 수발을 들던 어린 궁녀, 이름도 가냘픈 소쌍이 그 주인공입니다. 금지된 열애가 가장 달콤하다지만 대궐 안에서 여인이 여인을 품다니 이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요. 유교국가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사건이지요. 기록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적나라합니다. 봉씨는 소쌍을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여 다른 궁녀들을 엄히 물립니다. 그리고는 소쌍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눕히며 속삭입니다. 너는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세자도 나를 보지 않는데 너마저 나를 외면하느냐? 소쌍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으나 서슬퍼런 세자빈의 명령을 거부할 길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이 기괴한 애정행각. 궁궐 담장은 낮에도 입이 있고 밤에도 귀가 있는 법입니다. 결국 이 해괴망측한 소문이 세자 문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문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쌍을 직접 불러 세웁니다. 네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 빈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소쌍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실토합니다. 죽여주옵소서 세자 저하.
빈께서 저를 억지로 눕히시고 사내처럼 행세하시며 저를 괴롭히셨나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궐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보고를 받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첫째는 무당질을 하더니 둘째는 계집을 품었단 말이냐. 내 아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요망한 것들만 들어온단 말이냐. 세종은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벌써 2번이나 아내를 내쫓으면 백성들이 왕실을 비웃을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인륜을 저버리고 하늘의 도리를 어긴 행위를 성군 세종이 어찌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1436년 10월 세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순빈봉 씨는 성품이 흉악하고 행실이 더러워 왕실의 어른을 모실 수 없다. 봉 씨는 그렇게 7년 동안 머물던 세자빈의 자리를 내놓고 쫓겨납니다. 그녀가 대궐 문을 나설 때 그토록 당당했던 고개는 꺾였고 화려했던 미모는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하고 화무시비롱이죠. 사랑에 굶주려 금기를 넘본 여인의 끝은 이토록 차디찬 바닥뿐이었지요. 성군 세종의 며느리 잔혹사 그 3번째 이야기는 앞선 2 사건과는 결이 다른,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가장 처절하고 깊은 슬픔을 남긴 현덕광우 권씨의 이야기입니다. 앞선 2 며느리가 주술과 동성애라는 전대미문의 스캔들로 대궐을 발칵 뒤집어 놓았으니 세종대왕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서 재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제발 평범하고 조신한 며느리를 보고 싶다 하는 것이 성군의 유일한 소망이었지요.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세자의 후궁이었던 승희 권씨, 훗날의 현덕광우입니다. 보십시오. 권씨는 앞선 2 여인과는 그 뿌리부터 달랐습니다. 투기할 줄 모르는 것은 물론이요. 세자 문종의 까칠한 성격과 학구적인 고집을 묵묵히 받아내며 그림자처럼 보필했지요. 풍파를 겪은 뒤에 만난 잔잔한 호수 같은 여인이라 세종대왕이 그녀를 보며 비로소 발을 뻗고 잠을 청했을 겁니다. 세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밖에서 며느리를 찾지 않겠다. 이미 검증된 권씨를 세자빈으로 올리노라. 1441년 드디어 권씨는 정식 세자빈의 관을 씁니다. 그리고 하늘도 이 정성에 감동했는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권씨의 복중에 태기가 보입니다. 온 나라가 숨죽이며 기다린 지 10달. 드디어 세종 23년 7월 23일 원손 훗날의 단종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경복궁을 뒤흔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종대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기세였습니다. 드디어 내 가문의 대를 이을 적장손이 태어났구나. 세종은 즉시 대사면령을 내리고 대신들을 불러 모아 축배를 들었습니다. 문종 역시 생전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 권씨의 손을 꼭 잡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이 찬란한 태양 뒤에 이토록 시커먼 구름이 숨어 있을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원손을 낳은 지 불과 하루가 지났을 무렵입니다. 세자빈 권씨의 안색이 급격히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산후병이라는 몹쓸 귀신이 그녀를 덮친 것이지요. 갓 피어난 꽃이 서리 한 번에 고개를 떨구는 격이었습니다. 산실청 밖에서 기쁨을 나누던 대신들의 웃음소리가 채가시기도 전에 궐 안에는 어이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상궁들의 비명이 교차합니다. 문종은 미친 듯이 아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눈을 뜨시오. 이제 막 우리 아들을 보았는데 어찌 이리 허망하게 가려 한단 말이오. 세종대왕 역시 약탕기를 직접 챙기며 며느리를 살리려 애썼으나 하늘의 명은 냉정했습니다. 원손을 낳은 지 딱 사흘째 되는 날, 현덕광우 권씨는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단 한 번 제대로 품어보지도 못한 채 34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쭌을 부리던 며느리, 계집 품던 며느리는 그렇게 속을 썩이고도 멀쩡히 나갔는데 정작 효성 지극하고 아들까지 낳아준 착한 며느리는 이토록 빨리 데려가시다니요. 세종의 통곡 소리는 대궐을 메웠고 문종은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쌍한 건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젖줄 한번 빨아보지 못한 채 덩그러니 남겨진 어린 원손, 단종이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어린 왕손의 운명이란 비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 훗날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불어올 때 그를 막아줄 유일한 울타리였던 어머니가 없었으니
조선 왕조의 가장 참혹한 비극은 어쩌면 권씨가 눈을 감던 그 순간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현덕왕후의 죽음은 문종의 단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단종의 비극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문종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몸을 돌보지 않다가 일찍 승하했으니 인생사 공수래 공수거라지만 이토록 허망하고 비참한 공수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서도 아들 단종을 지키려 했던 현덕왕후가 훗날 세조의 꿈에 나타나 침을 뱉었고 그 자리에 종기가 난 세조가 평생 고생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고 있지요. 이 또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설인한이 아니었겠습니까? 성군 세종의 며느리들은 주술과 동성애 그리고 죽음까지 그 험난한 사연들이 모여 조선 초기의 역사를 피와 눈물로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자문종의 파란만장한 여인들을 보셨으니 이제 세종의 다른 아들들은 어떠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세종대왕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읽고 땅의 농사법을 정리하며 소리 하나 글자 하나까지 완벽을 기하던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주의가 나라 일에는 축복이었을지 모르나 자식들의 가정사에는 가혹한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천하를 다스리는 붓끝으로 자식들의 혼인서약까지 지워버린 격이었습니다.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들은 조선의 기둥이다. 그러니 그 곁을 지키는 아내들 또한 털끝만큼의 흠집도 없어야 한다. 이 무서운 신념이 드디어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침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명대군 이구 기계가 높고 풍류를 즐기던 이 왕자가 개국공신 남제의 증손녀인 남씨와 혼인했을 때만 해도 참으로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종대왕의 어명이 청천벽력처럼 떨어집니다. 며느리 남씨를 당장 대궐 밖으로 내쫓아라. 신하들이 혼비백산하여 물었습니다. 전하, 도대체 빈에게 무슨 죄가 있나이까? 보십시오. 세종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남씨는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자다가 오줌을 싸고 눈동자가 바르지 못하며 말이 어눌하니 이는 필시 정신의 병이 있는 것이다. 내 아들의 배필로 어찌 이런 모자란 여인을 두겠느냐. 세상에나 여러분, 자다가 오줌 좀 싸고 말이 좀 느리다고 해서 조강지처를 내쫓다니요. 당시 중전이었던 소원 왕후조차 이미 세자가 2번이나 아내를 버렸는데 또 아들을 이혼시키는 건 가문의 수치입니다 라며 간곡히 말렸으나 세종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명대군은 죄 없는 아내 남씨와 피눈물을 흘리며 이별해야 했습니다. 남씨가 대궐문을 나서며 시아버지를 향해 흘린 그 원망의 눈물이 경복궁 바닥을 적셨으니 성군의 눈에는 국가의 위엄만 보이고 지아비와 지엄이가 나누던 소박한 정은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비극의 백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세종이 죽기 전까지 품에 끼고 살 정도로 아꼈던 막내, 영흥대군 이엄의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막내 며느리만큼은 자신이 직접 고르고 골라 유서 깊은 여산 송씨 가문의 여인을 앉혔습니다. 영흥대군과 송씨는 그야말로 금슬 좋은 원앙 같았지요. 하지만 이 행복도 딱 3년뿐이었습니다. 세종은 또다시 며느리 송씨에게 몹쓸 병이 있다는 구실을 들어 강제 이혼을 명합니다. 이번에는 영흥대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 아내를 뺏지 마옵소서. 병이 있다면 제가 지극정성으로 돌보겠나이다. 하지만 세종의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들의 통곡을 뒤로한 채 송씨를 산속으로 내쫓고 다른 여인과 억지로 재혼을 시켜버렸지요. 권력이라는 칼날이 사랑이라는 명주실을 단칼에 베어버린 비정한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강제로 생이별을 해야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때는 세종 31년의 깊은 밤, 경복궁의 화려한 단청 아래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처소. 그곳에선 지금 한 쌍의 원앙이 생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생사람의 생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비극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영흥대군 이엄이 지금 아내 송씨의 손을 잡고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아버님 세종의 어명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오줌을 싸고 정신이 혼미한 며느리는 왕실의 수친이 당장 내쫓으라는 서슬퍼런 명령 말입니다. 송씨 부인은 이미 비단 옷을 벗고 소박한 소복 차림으로 방 한가운데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습니다. 부인,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이오?
내 아버님께 머리를 찌우며 간청했건만 성군이라 불리는 그분의 마음이 어찌 이리도 얼음장 같단 말이오? 자다가 오줌 좀 싼 것과 말이 조금 어눌한 것이 어찌 지엄이를 버릴 죄가 된단 말이오. 대군 저와 소첩. 비천한 몸이 되어 저하의 앞길을 막았나이다. 아버님 전하의 눈에는 소첩이 왕실에 오게 티로 보이셨을 터이니 어찌 인력으로 말겠나이까? 다만 저하와 함께했던 지난 2년의 세월이 꿈만 같아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나이다. 어머! 세상에나! 보십시오. 영흥대군은 아내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는 왕자였으나 아버지가 세운 완벽한 조선이라는 거대한 기계 앞에서는 한낱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가라 한들 여린 가슴 속에 핀 사랑의 꽃 한 송이 지켜주지 못하니 이 어찌 비극이 아닌가 말입니다. 드디어 처소 밖에는 송씨 부인을 실어 나갈 초라한 가마 한 채가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무겁게 들려옵니다. 궁녀들이 눈물을 훔치며 부인의 팔을 부축하려 하자 영흥대군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비켜라, 내 아내의 마지막 길이다. 누구도 손대지 마라. 영흥대군은 직접 아내를 부축하여 마당으로 나섭니다. 찬바람이 소복 사이로 스며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마치 부부의 통곡을 대신하는 듯합니다. 가마문 앞에 선 남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대군에게 절을 올립니다. 저하, 부디 옥체 만강하시어 훗날 저보다 더 훌륭한 배필을 만나 대통을 이으소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흥대군은 아내를 껴안고 목 놓아옵니다. 구중궁궐의 높은 담장도 이 소리만큼은 가두지 못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소리와 함께 송씨 부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영흥대군은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궐문 앞에 서서 주먹을 피가 나도록 움켜쥐었지요. 인생사 공수래 공수거라지만 이토록 잔인한 공수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군 세종은 이 이별을 보고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며 안도했을지 모르나 한 청년 왕자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시퍼런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위엄은 차갑고 날카로워 사람의 정조차 베어버리니 대궐의 화려한 단청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자, 여러분. 이 처절한 이별 뒤에 남겨진 영흥대군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영흥대군은 아버지 몰래 송씨 부인을 만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두 명의 딸이 태어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그 서슬퍼런 감시가 사라지자 영흥대군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억지로 맺어준 새 아내를 보란듯이 내쫓아버리고 산속에 숨어 살던 조강지처 송씨와 두 딸을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순애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영흥대군은 죽을 때까지 딸 둘만 낳은 송씨만을 곁에 두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세종은 국가의 완벽함을 위해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으나 자식의 진심까지는 꺾지 못했던 것이지요. 훗날 영흥대군이 눈을 감을 때 송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겁니다. 이제야 아버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려.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라지만 이들의 지독한 사랑만큼은 역사의 페이지에 뚜렷이 남았습니다. 이제 세종의 며느리 대장정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주술로 망한 첫째, 동성애로 떠난 둘째, 죽음으로 이별한 셋째, 그리고 시아버지의 고집에 희생된 대군들의 아내들까지 성군 세종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완벽하게 돌리기 위해 자식들의 심장을 부품처럼 갈아 끼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법도보다 강한 것은 인륜이요, 권력보다 깊은 것은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인들의 곡소리는 단순한 추문이 아니라 완벽을 강요받던 시대에 인간답게 살고 싶어 했던 이들의 마지막 절규였을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나 그 행간에 숨겨진 패자의 눈물을 읽을 줄 아는 자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종은 진정 위대한 성군이었습니까? 아니면 비정한 아버지였습니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역사 야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